그 소장님께서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는 곳이 중국,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을 좀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일본으로 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한국 경제가 일본 수출 대금을 넘어섰다고 그러고 GNI 기준으로도 일본을 앞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GDP 기준으로도 앞질렀어요. 아, 1인당 그래요? GDP 기준. 와. 지금 우리나라가 GDP를 좀 개정을 했어요. 음. 그게 사실은 국제 기준에 맞아요. 아. 세계적으로 그 IMF 통계 매뉴얼에 따라서 통계를 집계를 해요. 예, 그 통계 매뉴얼에 따르면 지금 우리 기재부가 바꾼 그게 맞아요. 와. 한국은행이 발표한 그게 맞다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네. 그래서 1인당 GDP도 우리나라가 일본을 지난해에 넘어섰어요. 와. 근데 일본은 5만 달러까지 찍었다가 3만 5천 달러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아, 맞아요. 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떨어질 수 있지? 그게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네. 일본 엔화 가치가 달러당 네. 74엔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아. 그게 1995년쯤 될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달러당 한때 160엔까지 갔어요. 와. 지금은 이제 140엔대 초반이지만 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엔화가 휴지 조각이 된 거죠. 그건 반토막 난 거 아니에요? 반토막 난 거. 그럼 GDP도 당연히 반토막 나죠. 아. 물론 정확하게 반토막은 아닌데 반토막 가까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GDP는 달러로 비교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그럼요. 거죠. 국제 비교는 항상 달러로. 기준을 일치시켜야 돼요. 아. 그래서 미국이 달러 기준으로 GDP를 산출하니까 미국과 비교하려면 일본도 엔화 기준이 아니라 달러 기준으로 GDP를 산출해야 돼요. 아. 그 기준으로 보면 반토막 난 거죠. 아. 그럼 일본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라니까요. 물론 이제 처음에 일본 경제가 그 붕괴 국면에 들어선 거는 1980년대 그 말에 그 부동산 투기 네. 그리고 주식시장 광기 이게 80년대 말에 붕괴되면서 한때 GDP 1년 GDP의 2배만큼 재산 가치가 사라진 적이 있어요. 아. 그 영향으로 경기가 급속하게 하강하는데 1991년도부터 하강을 해요. 근데 95년, 96년, 97년부터는 경기가 살아나요. 아. 그러면 거품 붕괴의 영향은 그때로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경기가 살아났다가 다시 초장기 침체의 과정을 겪게 된 거는 원인이 따로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럼 그게 뭐냐? 그러면 그렇죠. 주요 경제 지표들을 면밀히 관찰하면 이상하고 특이한 그리고 아주 중대한 큰 변화를 보이는 경제 지표가 그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럴 거 아니에요. 너무 궁금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의 외환보유고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와의 관계예요. 경상수지가 흑자면 그만큼 외환보유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 경상수지 흑자분보다 외환보유가 적게 늘어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해외로 빠져나가는. 그렇죠. 해외 투자가 외국인의 일본 내 투자보다 일본인의 해외 투자가 더 크게 증가했다는 걸 의미해요. 국내에서 예서 수출로 벌어들여서 축적한 소득이 해외로 유출시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성장률은 떨어지고 경기 부진은 심화될 거 아니에요. 그 정책을 일본이 펼쳤다니까요. 그게 바로 엔저 정책이에요. 일본은 경제 살려낸다 하면서 엔저 정책을 무려 8번을 펼쳐요. 근데 그때마다 수출은 단기적으로 잠깐 늘었다가 오히려 달러 배수는 줄어요. 그리고 성장률은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 바보 같은 짓을 왜 그렇게 자꾸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얘들도 그 뜨거운 날로 한번 만지잖아요. 절대 근처에 안 가요. 근데 일본은 그 뜨거운 꼴을 8번을 겪고도 지금도 그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현재 경제가 그렇게 가르쳐요. 현재 소득 함수가 그렇게 가르쳐요. 경상수지 흑자가 커지면 GDP는 커지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Y는 뭐 I 플러스 뭐 이렇게 마지막에 X 마이너스 M이잖아요. 그 마지막이 이제 수출 빼기 이제 그 수입인데 이게 이제 그 외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경상수지란 말이에요. 네. 경상수지 흑자가 커지면 소득은 늘어나는 걸로 경제에 가르치고 있어요. 현재의 경제학은
운동 에너지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외환을 국내에서 바꾸면 수출 기업은 당연히 그 수출 대금 받으면 엔화로 바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소득이 경제를 성장시킬 걸로 봐요. 일본 중앙은행, 일본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는 운동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환 과정에 있는 재화들의 운동 에너지를 뺏어서 순환 과정에 그 순환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몰라요, 현재 경제가. 네. 정태학이니까. 동태적 관점에서 경제를 봐야 되는데 정태적 관점에서 그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상수 흑자를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더라도 국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안 끼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른 재화의 에너지를 뺐으니까 다른 재화의 가치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물가 상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또 억제해야 되니까 경기는 부진해지잖아요. 그런 걸 모르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경제학이 무능해서 일본 정부가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이지 일본 경제 관료들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뒷단까지 이렇게 멀리 봐야 되는 거군요. 여기 앞에까지만 보면 안 되고. 근데 그 니케이 지수를 보면은 그 한 2, 3주 됐나요? 블랙 먼데이 때 한번 확 빠지고 나서 10몇 %. 또 다시 근데 반등을 해서 최근 또 보면은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전문가들은 이제 슈퍼 엔저는 막을 내렸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본 경제가 부활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 말씀 먼저 드릴게요. 네. 지금 그 미국 연준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주식시장의 거품이 좀 과다하게 부풀어 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정기적으로 지금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국가 간에요?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화상회의를 정기적으로 해서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것은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 이게 붕괴되면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반드시 터진다. 이런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로 협력해서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일 것 같으면 즉각적으로 그 중앙은행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그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그 영향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성장률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4월까지 니케이 지수가 41,000을 훌쩍 넘어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랬던 데에는 엔캐리 자금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일본의 그 기준금리가 0.25%니까 일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게 네. 이자율이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요. 1% 전후면 빌릴 수 있어요. 낮은 이자율의 엔 자금을 일본에서 빌려서 미국에 투자하면 이익이잖아요. 국채만 사도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금융 자본들이 엔캐리 자금을 끌어다 미국 등에 계속 투자 왔어요. 네. 근데 이제 국제 금융 자본들은 해칭을 반드시 해요. 만약에 엔화 가치가 한때 160엔까지 갔으니까 이게 떨어지게 되면 시장에 헤매서 경상수지는 대규모 흑자니까 외환은 계속해서 일본 국내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시장에 헤매면 계속해서 엔화 가치를 상승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엔화 환율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 떨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해칭을 했어요. 어떤 수단을 했냐?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를 한 거예요. 주식시장이 외국 자본에 의해서 화랑을 보이면서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죠. 근데 이건 전형적인 거품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엔캐리 자금이 한없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조만간 전 엔캐리 자금이 청산 과정에 들어갈 걸로 봐요. 벌써 지금 엔화 그 환율이 달러당 160엔대, 140엔대가 떨어졌으니까 거의 15%가량 지금 그 엔화 가치가 상승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떨어져서 시장에 애매해서 떨어져서 100엔대까지 떨어지게 되면 엔캐리 자금은 청산이 급속하게 이루어져요. 엔캐리 자금이 청산이 이루어지면 해칭했던 일본 주시장에 투입됐던 그 국제 금융 자본도 같이 소멸을 한단 말이에요. 해칭이 해소가 되니까. 그래서 일본 경제에서 금융위기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터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가장 먼저는 아닐 걸로 저는 판단을 해요. 경상수 식자가 워낙 규모가 아직도 큰 데다가 더 빨리 터질 때가 지금 있어요. 그게 EU고 그리고 중국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본이 아마 세 번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번째는 아마 미국 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을 나라는 미국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 일본이 경제 부활을 하기 위해서 택한 여러 가지 결단 중에서 반도체 투자가 또 요즘에 많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반도체. 그래서 대만의 TSMC하고 미국의 또 IBM에 막대한 보조금을 주면서 반도체 산업을 정부 주도로 이렇게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일본의 반도체 산업의 부활 가능할 거라 보시나요? 그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모든 투자는 국가 경제가 성장을 지속할 때만 성공을 해요. 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야 부가가치도 커지고 기업이익도 커질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기술 특허에 투자하더라도 내수가 부진하면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낮잖아요. 반도체가 세계의 그 경제의 앞날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정책적으로 키우려고 그러겠죠. 근데 그 반도체 기업들이 과연 일본 내에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느냐? 그게 의문이라는 거죠. 일본 경제가 저성장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보다 이익률이 훨씬 낮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투자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일본의 반도체 산업 투자도 TSMC도 일본 내에서는 맥을 못 추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반도체를 만들어서 해외로 팔면 되잖아요. 그러면 경상수지 적자만 더 커지고 그렇게 되면 또 그 엔저 정책을 또 펼치고 하는,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반도체 산업 정책으로 일본 경기를 살리겠다? 이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때 산업 투자도 증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도 호황을 누리게 돼요. 그렇군요. 소장님, 그 한국이 일본의 경제를 이렇게 역전한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 IMF에서 이유를 찾더라고요. 그 IMF 위기 때 한국의 경제 체질이 바뀐 거죠. 구조조정도 되고. 맞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이 그냥 가다 보니까 좀비 기업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해서 그 IMF를 굉장히 축복처럼 어떻게 위기이자 기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항상 답을 먼저 말씀드리는데 기업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갈수록 더 결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요. 우리 수출기업도 그러잖아요. 네. 환율이 떨어질 때 오히려 수출은 늘어요.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 제품에서는 적자를 내잖아요.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기업들은 150달러짜리, 200달러짜리를 개발해내야 돼요. 그러면서 수출이 오히려 급증을 해요. 이건 경상수 흑자일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 기업은 어느 문이 막히면 반드시 다른 문을 열고 또 위기에 처할수록 더 강해져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고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일반 기업들조차도 붕괴 이게 갔잖아요. 당시에 20대 재벌 중에서 12개가 사라졌어요. 산미, 대농, 혜태 등등 많잖아요. 네. 한보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결사적인 노력을 기울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 성장 잠재력이 계속해서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수출도 빠르게 증가했고 경상수지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것은 물론이고 급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말에 그 호황, 2000년 초까지의 호황을 누리게 했어요. 그런 어떤 계기가 있으면 그렇게 도약을 해요. 근데 일본은 경제난 속에서도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줬어요. 네. 엔저 정책을 통해서 혹은 좀비 기업 지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여지가 그만큼 줄어든 거죠. 결사적인 노력. 근데 소장님,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수업을 좀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IMF로 인해서 뭔가 경제 구조가 선진화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노동이 유연화되고 그 다음에 종신고용 체제가 무너지면서 노동자의 그런 포지션이 되게 약화됐다. 그래서 뭐 복지나 분배 이런 게 너무 약해지고 양극화로 가서 더 안 좋다 이렇게 뭔가 신자유주의 같은 용어 쓰면서 안 좋아졌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참 답답한 게 네. 뭐가 있냐 그러면 그 신자유주의가 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민영화, 개방화, 네. 그리고 규제 완화잖아요.
이거 이제 소위 말해서 워싱턴 컨센서스라 그래서 맞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얘기인데 네. 이거가 악의 화신처럼 맞아요. 지금 일반인 사람들은 알고 있고 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주장을 해요. FTX 반대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네. 이거 없이 경제 번영을 지속한 나라 있어요, 세상에? 단 하나도 없어요. 아. 중국이 1978년도 등소평이 그 집권을 한 이후부터 네. 과감하게 개방 정책을 펼치잖아요. 그게 뭘 의미해요? 규제화나 그렇죠. 개방화, 민영화를 대대적으로 펼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날 그 경제 번영의 기타를 그때부터 다진 거예요. 아. 규제화나 개방화, 민영화 없이 경제 번영을 누린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아. 물론 이 세 가지는 지속 가능성을 반드시 보장을 해야 돼요. 이게 국내 산업을 붕괴시키거나 또 고용 시장을 붕괴시키면 오히려 그 나라는 파멸적인 국면으로 가요. 지속성을 확보한 가운데 이게 추진이 되면 반드시 경제 번영을 누렸어요. 아. 그뿐만 아니라 아무리 심각한 경제 위기에 닥쳤더라도 이 세 가지 정책을 펼치면 그 위기에서 그 파국에서 가장 단기간에 그리고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고통도 적게 지불하면서 벗어났어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막 터졌을 때 그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들이 했어요. 네. 한국은 이번 외환위기만 20년 안에 극복해도 어. 대단하다고 평가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와. 그게 왜 그러냐면 중남미가 이미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80년대 초에 외환위기 터진 뒤로 20여 년 동안 아주 심각한 경제난을 계속해서 간헐적으로 겪었거든요. 외환위기가 계속해서 반복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과감하게 이 세 가지 정책을 펼친 거예요. 네. 규제화나 개방화, 민영화를 펼쳤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 그냥 규제의 보호 속에 있던 국내 기업들 이게 규제가 싹 사라졌네. 전 죽지 살기 그냥. 죽을 맛이었죠. 특히 우리 유통기업들 세계적인 유통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점령할 걸로 봤어요. 근데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최강이에요. 우리 기업들 세계에서 최강이에요. 경쟁에서 이겨냈잖아요. 지금 세계적인 유통기업들, 국제 유통기업들 국내에서 자리 잡은 게 있어요? 이마트가 심지어 이겼잖아요. 다이소까지도 지금 일본 뭐 투자했다가 지금 한국 자본화 돼 있잖아요. 네. 기업이라는 것은 어려움에 처하면 처할수록 더 강한 그 추동력을 갖고 더 성장해내요. 외환위기 직후에도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졌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외환위기를 딱 1년 만에 극복해내요. 이런 사례가 세계적으로 단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 경상수지 적자도 흑자로 전환시키는데 1년도 안 걸렸어요. 네. 또 성장률이 마이너스에서 9% 11%까지 가는데도 1년도 안 걸렸어요.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한 건 이 정책들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도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당시에 이제 우리 정부의 정책을 계속해서 비난해. 맞아요. 그럼 제가 항상 그러죠. 우리나라보다 성공적으로 외환위기 극복한 나라 있냐? 대박. 그러니까 이 사람들 또 이렇게 반박을 해요. 그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처참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냐는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재벌들을 포함해서 기업들이 3만여 개 이상이 도산했고 종금산업 모두 다 사라졌고 금융기관 3분의 1이 사라졌어요. 정규직 노동자 130만이 해고됐어요. 자영업자 수십만이 도산했어요. 경제적 고통이 엄청 컸어요. 그럼 그 원인 뭐예요? 외환위기 때문이잖아요. 네. 외환위기를 일으킨 게 그걸 일으키게 한 사람들이 경제난의 주범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비난 안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물론 희생이 있었어요.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했으니까. 구조조정이라는 게 뭐예요? 생산 능력을 총수요보다 더 극단적으로 억제시킨 게 구조조정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해요. 이 도산을 하는데 살아남은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생산 능력이 갑자기 줄었으니까 공급자 시장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생산기업 줄었으니까. 공급자 시장이 형성되면 기업들은 그냥 앉아서 이익을 보는 거예요.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크니까 소비자들이 먼저 찾아오잖아요. 판촉 비용 필요 없어요. 수송 비용 필요 없어요. 자기네들이 먼저 가져가니까 광고 비용 필요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한 이유예요.
이걸 비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구조조정이 없었으니까 그거를 공급과 수요가 이게 그렇게 형성이 되지가 않으니까 계속 그게 또 지속되고 해서 이제 좀비 기업이 오히려 더 많아지고 점점 더 그럼요. 지금도 악순환에 그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일본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좀비 기업이라고 그래요. 네, 정리할 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이 소니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니. 일본이 그 초장기 경기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내수가 그렇게 침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업 호조를 유지했던 데가 두 군데 있어요. 하나는 자동차 토요타, 그리고 전자제품 소니. 소니가 한때 소니 몰락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2010년대 한 말쯤 그랬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소니가 갑자기 다시 또 살아나요.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살아나요. 그렇구나. 네, 사람도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수술도 과감하게 해야 돼. 내 콩팥이 하나가 이상해서 잘라내야 돼. 그 고통이 크죠. 네.